지금 120원은 생두 원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임대료에 관리비 이게 다 포함돼서 원가가 네. 책정되는 건데, 근데 자꾸 이제 맥락을 얘기를 하시던데 문자 폭탄 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찍겠다고. 이제 말꼬투리를 계속 잡다 보니까 이제 음. 그렇게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그렇죠. 그냥 야 여기 이게 장사 잘 된다. 아, 이 계곡에서는 닭죽이 히트다. 그럼 거기 가서 다 닭죽을 하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네,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많이 들어보셨죠? 대선 때마다 나오는 아젠다이기도 하면서 누구나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가볍지만 무거운 주제입니다. 지금 대선이 약 10일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아마 인수위 구성도 없이 곧바로 정부 조각부터 시작을 해서 대통령의 역할을 담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과연 대통령 후보분들이 어떤 경제정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철학과 가치가 어떠한 내용을 들고 계시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 공동선대위원장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현주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양향자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 요즘 바쁘시죠? 네. 네. 경제 토론이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죠? 대선 후보 네 번 맞습니다. 모시고 했는데 김문수 후보 쪽에 지금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그날 이재명 후보에게 그 커피 원가 이야기 말씀하셨죠. 네네네. 125원인 말씀하셨는 걸 가지고 120원. 120원 가지고 말씀하신 거 가지고 따지고 드시던데 계산해 보셨어요? 그 원가 얼마 나오는지? 당연히 계산해보죠. 예, 어떻게 돼서 120원이라는 이게- 것에 대한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120원은 커피 뭐 원두 값 뭐 이렇게도 얘기하시고 그러던데, 실제로 그 원가 계산은 생두 원가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로스팅 그런 유통 제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프레소 한 샷 값의 어떤 그 분량, 또 거기에 물값, 종이컵, 예. 뭐 무슨 스레드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고, 뚜껑, 뭐 설탕, 프림 그리고 감가상각비에 인건비에 임대료에 관리비 이게 다 포함돼서 원가가 네. 책정되는 건데,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님도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근데 자꾸 이제 맥락을 얘기를 하시던데, 사실 원가라고 하면 이렇게 넣어서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 중소 규모의 카페에서의 값이 보통 한 5,000원에서 막 8,000원 이 사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계산된 걸 보면, 이걸 다 넣어서 계산한 거 보면 850원에서 1,000원 사이가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더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점에서 뭐 1,000원 커피도 있고 무슨 2,500원 커피도 있어요. 그거는 네. 한 400원에서 600원까지도 낮추고 있다.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재명 후보가 다른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했던 게 갑자기 120원 원가가 나오는 바람에 말씀을 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원가를 넣는 바람에 정말 소상공인 또 우리 카페 사장님들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저 문자 폭탄 받았습니다. 김문수 후보 찍겠다고. 죄송하지만 말씀하셨어요. 토론하시면서 이거는 임대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시설비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순수 재료비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그 원가를 가지고 논쟁하려고 얘기를 꺼낸 게 아니라 닭죽 원료비하고 커피 원료비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커피 원료비가 어쨌든 절대적으로 싸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왕 어차피 장사하시는 거 좀 더 세련되게, 좀 더 이렇게 부가가치가 많이 남는 걸 하면 좋지 않냐.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결국 거기에 이제 상당히 이제 환경 개선을 하고 카페로 많이 변모가 돼서 훨씬 부가가치가 늘어났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맥락이고요. 네. 원가 얘기는 이미 그분 스스로 어제 말씀하셨어요. 사과를 하셨어요. 저 원가를 잘못 근데 얘기했다. 이제 아니 원가라고 말씀하신 게 제가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그걸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 주제를 이제 얘기한 게 중간에 아니니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이현주 의원한테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쭤보려고 원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사실 원가가 본질이 아니고, 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먹고 살기 힘든다는 것은 민생이 그만큼 힘드는데, 그래서 그 문제를 조금 돌려서 대답을 하셨으면은 그러니까 더 돋보이셨을 건데 싶은 적 안타까워서 제가 그 이제 말꼬투리를 계속 잡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자영업자들이 이제 대개 보면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만 돼도 경영에 대한 상당한 어떤 전략적 컨설팅이라든가 네. 이런 경영 관련된 또 시장 조사, 그다음 원가에 대한 조사, 재료비, 또 인건비, 임대료 등등등 다 조사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으냐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고민을 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되게 우리는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그런 인프라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부분 그냥 야 여기 이게 장사 잘 된다. 아 이 계곡에서는 닭죽이 히트다. 닭죽집이 잔뜩 있다. 그럼 거기 가서 다 닭죽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아니고 이런 자영업자들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자영업자들 스스로는 그러한 어떤 경영 전략을 모색하고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특히 이제 공공에서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걸 예를 들면서 과거에 경기도지사 시절에 그분들의 어떤 그 업종 전환도 유도를 하고 도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한테 경영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하면서 자생력을 갖추게 된 뭐 그런 걸 설명하는 사례였는데 너무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저는 이제 과거에 보면 제가 그 유럽에 이제 자영업이 이제 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잘 나가는, 그러니까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 자영업자들 이렇게 협동조합이나 우리로 치면 상공회의소라고 번역이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이제 그 활동을 함께 집단적으로 하는 거기를 많이 이렇게 가봤었어요. 네. 근데 가 보면 일단 그 시장 조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회비를 내시죠. 그래서 시장 조사 같은 것도 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중구 광화문 이쪽에 내가 여기서 이제 그 치킨집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치킨집을 딱 넣고 업종과 그 지역을 딱 넣으면 거기에 쫙 이제 동종 업종들이 이렇게 딱 나오고요. 지도상에서. 그다음에 그 업종들이 영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어떤 데는 일요일 날 쉴 수도 있고 어떤 곳은 월요일 날 쉴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안 겹칠수록 훨씬 더 시장성이 네.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 상당히 많이 받쳐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자영업자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그 그렇게 자생력 된다. 키울 수 있는 그 인프라와 시스템 필요하다 이런 취지죠. 이현주 네. 의원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혹시 이 국회에서 나온 자료거든요. 네. 국회에서 어느 위원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산자위는 아닌 것 같아요. 중소상공인들 이야기 나오다가 한 국회의원께서 국세청 자료를 통해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는데 네. 자영업자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하지 않습니까? 영원을 내는 사람이 전체 몇 %인지 혹시 한번 국회에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인 사업자 4명 중 3명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할 만큼 영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2년 기준 귀속 사업소득 신고분에 따르면 75%가 연 1,200만 원에 그쳐 영세 소상공인 기준 연 6천만 원에도 못 미쳤습니다. 벌이가 전혀 없다는 소득 영원 신고분도 8%나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방금 우리 이현주 의원께서는 민주당 쪽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아마 공공정책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시스템을 갖춰서 네. 제대로 안내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우리 국민의힘 김은수 후보께서도 직접 택시 몰아보셨잖아요. 개인 택시를 하는 분들은 개인 사업자죠. 개인 사업자죠. 네, 그분들 법인 종합소득세 사업자죠. 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내죠. 네. 그분들이 어느 정도 소득세 내는지 모르시죠? 정확하게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택시를 탈 때마다 너무 어렵다고 하시죠. 사실은 세금 낼 돈도 못 번다라고 하셔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문제는 이제 과도한 경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시장이 너무 포화돼 있고, 뭐 택시든 커피든 우리 카페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건데, 더 큰 문제는 또 수수료예요. 또 택시도 카카오 콜 수수료라든지 그리고 플랫폼 수수료들 이런 것도 너무 높고 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그 전략이나 어떤 정책의 뒷받침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이현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부의 기능이
이 대한민국의 성장이라고 하는 그 가장 큰 목적 함수에 못 미치는, 그러니까 제대로 만족시키지 못하는 변수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사교육 시장 문제도 그렇고 외교라는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따뜻한 햇살이 내려가려면은 방금 말씀해 주신 제도적인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작동하려 그러면 다른 정부의 지원이나 정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감세라든지 조세적인 측면에서도 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제가 지금 선대위에서는 이제 공동 선대위원장이기도 하지만 그렇죠. 이제 예. 후보 직속의 경제성장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후보가 지금 다 다니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대신 이렇게 여기저기 이제 경제 현장을 다니고 네. 경청 투어라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렇게 만나보면 가장 힘든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이제 대출이에요, 대출. 네, 소상공인들 또는 가계부채로 잡히기도 하는데요. 네. 이 대출이 지금 금리도 높고, 근데 대출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근데 이렇게 된 이유는 지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사실은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에서는 네. 이게 사실 영업을 말하자면 제한한 거잖아요. 영업의 자유가 있는데 코로나가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을 뭐 어떤 식으로 제한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든가 영업 금지한다든가 이렇게 상당한 기본권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헌법상 보면 손실보상의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헌법적 또는 기본권의 원리에 따라서 미국 같은 곳에서는 이제 바이든 당시 바이든 정부 때도 네네. 그렇고요. 이것을 현금으로 보상을 했습니다. 엄청 근데 좀 너무 많이 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돈을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이 현금 보상이 너무 심각해, 너무 과다해서 이게 나중에 물가가 오르는 원인이 돼서 굉장히 힘들었죠. 네. 이제 금리를 올리는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당시에 문재인 정권 때였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영업 보상인데 성격이 그 보상을 해준 게 아니라 대출을 해줬죠. 그러니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물론 뭐 보상을 해주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있지만 그래도 원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전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까 국가는 영업을 금지하고 규제를 하지만 그 대신에 대출 받아서 좀 어떻게 떼어봐 이렇게 된 거였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근데 한 뭐 몇 달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거 몇 년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엄청난 부채가 쌓이게 되었고 그게 이제 지금 와서 보면 신용도가 낮아지면서 고리에 대출이 계속 쌓이면서 이게 가계부채 심각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네. 이 재정 구조가 좋아질 수가 없는 상황. 이게 엄청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저희가 공약한 것 중에서 대환을 갖다가 대환을 하는 것을 지원하겠다. 네. 국가 차원에서 낮은 금리 또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죠, 상품을. 그래서 지금 보면 당시에 대출이 막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굉장히 고리의 대출이라든가 약간 작은 이제 금융기관에서 조금 힘들게 네. 대출받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저리의 대출로 대안해준다는 좋은 상품으로도 그다음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상품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으로 이 전환해주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영업자들이 숫자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은 건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IMF 이후에 우리나라의 어떤 잠재적 실업이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명퇴하고 나오면 사실은 그냥 식당 하나 차릴까? 사실 자영업이 굉장히 많은 고민과 준비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할 게 없으면 하는 것처럼 인식이 되어서 영세한 자영업을 계속 영위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아까 단기간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일자리 그러니까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중견기업 그리고 이제 조금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 이런 이제 그 안정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또 서비스업도 대규모의 규모의 경제를 키워가지고 그런 분들을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를 그만뒀다가도 다시 경제가 좋아지면 다시 노동 전환을 통해서 다시 취직할 수 있게 유도를 해야 되고요. 네. 네. 이제 예. 잠깐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주변에 그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 보면
캐치프레이즈를 뭘로 하라고 하냐면 우리 좀 살고 보자. 이렇게 하라고 그러셔요. 살고 보자. 딴 거 다 필요 없다. 뭐 정정당당 지금은 다 필요 없고 그냥 살고 보자 해달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힘든데 지금 뭐 아까 고금리 얘기하셨던 거, 그다음에 연체율, 지금 이제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 자금이 또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근데 결국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결국 국회가 해야 되잖아요. 입법으로, 정책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그 소상공인들이 좀 힘들어하는 금융기관과의 어떤 협력 이런 프로그램도 좀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현주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면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이 준비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예를 들면 대환을 하겠다, 네. 더 좋은 상품으로 하겠다. 그다음에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가 너무 많은 것은 그렇죠. 성장이 정체되다 보니까 새로운 업종이나 직종을 창출하는데 한계성에 지금 도달해 있지 않느냐. 네, 네. 이거를 늘리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도 더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측면을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첫 번째 공약으로 자유주도 성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예요. 근데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어떻게 되느냐면 사실 일자리가 많이 나오는 나라가 기업이 하기 좋은 나라인 거 지금까지 기업하기 안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예. 이 권력 구조가 예. 이 사실은 너무 민주당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어떤 입법이나 이런 것들도 어려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 노란봉투법도 하시겠다 그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하시겠다 그러고. 네. 근데 저는 결국은 그 우리 청년들한테 또는 40, 50대도 마찬가지 존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 네. 그 존엄한 일자리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글로벌 산업 지형의 변화에 따른 첨단 산업에서 창출되는 그 일자리가 존엄한 일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 아는 지금의 반도체라든지 네. 모빌리티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자동차, 아까 모빌리티가 들어가겠지만 그리고 뭐 바이오라든지 의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새로운 나노 기술에서 확장되는 신기술이 우리가 굉장히 그 어떤 수준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존엄한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이라는 의미는 글로벌 시총이 100조라는 의미예요. 네. 100조. 네. 네. 100조 기업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인 줄 아시죠? 100조 기업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다. 2개. 네. 삼성전자하고 삼성하고 현대하고? 아니요. SK SK하고요. 예. 현대자동차도 지금 뭐 60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실 우리가 100조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지금이에요. 지금 그게 AI를 플러스해서 네. 정말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라고 우리 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는데 제 책에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 존엄한 일자리 창출의 가장 베스트 웨이고 빠른 방법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결국 궁극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정책들을 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제 저도 민주당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렇게 봤지만 민주당의 정책이나 법안들을 보면 좋아요. 다 기업하기 좋은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고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든다는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문제로 짚는 것은 진보 영역에서 굳이 말하면 보수와 진보 영역에서 진보 영역에서 이런 그 어떤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어떤 정책들을 내려고 하면 내부적 충돌에 직면하게 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노조의 문제라든지 네. 그리고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래서 내부의 충돌로 야기되는 정치적 갈등이 또 있습니다. 그 정치적 갈등이 유발하는 사회적 분쟁과 어떤 사회적 고비용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저는 진보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라. 충실히 사회적 안전망 따뜻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 늘 분배를 얘기하고 늘 사회적 안전망을 얘기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얘기하고 하시는 부분들을 훨씬 더 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이제 조언을 그렇게 드리는 편이고 근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지금 보수 정당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후보도 뭐 이렇게 보수 정당의 역할을 하겠다. 뭐 중도 보수당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뭐 30년 넘게 그 반도체라는 첨단 산업에서 일했던 사람으로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사실 강한 국가를 만드는 어떤 그런
그 책임은 저는 보수 정당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보수 정당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국가 위기를 네. 그나마 초래하지 않는가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는 그 거고요. 보수 정당을 제대로 세우시면 좋겠고요. 네, 같이. 네. 그런데 못 세우시니까 그리고 제가 그리고 세울 이제 겁니다. 그건 세우시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원님도 저 같은 보수였어요. 저는 보수 엮는 게 아니라 지금도 보수입니다. 네. 민주당 안에서 제가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민주 보수다, 중도 보수다. 김상훈 그리고 의원님인데, 민주 보수. 민주 보수 가장 먼저 얘기한 게 아, 저예요. 그래요? 네, 제가 네. 작년에 얘기했죠. 민주 보수. 아니 그 전부터 아마 얘기한 거죠. 3년 전부터 국민의힘에 말씀하신, 있을 예. 때부터 우리나라는 민주 보수가 아니면 뭐. 헌법에 맞지 않다 뭐 이런 얘기인데 어제 그건 뭐 딴 네, 얘기니까. 딴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아까 그래서 이제 우리 당은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중도 보수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사실은 DJ 때도 그 당시에 보면 IMF 극복하는 과정에서 폈던 정책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도 보수 성향이었죠. 다만 일부 이제 진보 성향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내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때때로 토론도 격렬하게 하고 지난번에 금투세 사건도 있었지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지난 윤석열 정부 때도 그랬지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다른 어떤 집단, 다른 세력,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이 없는 이슈면 상관이 없는데 이해관계가 다르거나 생각이 다른 분들하고 이슈가 부딪히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서로 생각들이나 이해관계 이익이 서로 다르니까 그럼 충돌을 하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정치를 하거나 집권을 하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는 정치 지도자들이 해야 할 일은 그래서 조정하고 그래서 이 설득해내는 그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런 갈등들을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에서 그래도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과 수기와 이런 걸 거쳐서 어렵지만 합의를 해내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집권을 하고 나서 이런 정책을 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친기업적인 정책 이런 것들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할 때보다 훨씬 더 사회적인 저항이 덜합니다.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왜냐하면 그 약자들이라든가 그런 이해관계 다른 분들이 그래도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이 저 안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토론해서 이런 것이 나오지 그냥 어느 한쪽의 입장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는다라는 신뢰가 있고 최근에는 저희가 또 예를 들면 산업의 어떤 성장 그래서 산업의 성장이나 위기 상황에서의 산업 위기 대응책으로서 우리가 지금까지 기간 산업으로 있었던 그 중화학공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철강이라든가 석유화 이런 거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이제 그런 전략들을 마련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실은 기업하고도 얘기를 하고 노조하고도 얘기를 같이 저희는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이게 과거랑 달리 이 생존 문제가 꼭 노사 간의 갈등으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이 마음을 열어놓고 노조나 기업 경영진 그리고 또 협력업체 다 광범위하게 계속 설득을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렇게 공존하고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조정해내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 아까 네, 근데 첨단 뭐- 전략 산업을 말씀하셔서 그것도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경제 강국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첨단 전략 산업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반도체라든가 이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들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 그냥 몇 천억으로도 되는 게 아니고 수십조, 수백조의 투자가 필요한 AI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업들을 쭉 만나보면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대규모 투자를 하기 전에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하고 전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A 회사 내가 혼자서 모든 리스크를 지고 대규모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주저해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럴 때 사실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슈페터의 혁신경제의 이론에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라는 것이 국가가 이게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을 하되 네. 이런 대규모 투자와 혁신적인 어떤 시도가 필요할 때는 국가가 선도적으로 어떤 리딩하는 역할이 예. 필요한 거죠. 그러지 않으면 서로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하니까요. 예. 그 슈페터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기업가에 의한 혁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그 한마디로 창조적 파괴이거든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 다 공감하죠. 필요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그 규모의 어떤 대규모의 어떤 투자가 필요한 것들은 국가가 주도를 해줘야 돼요. 예를 네. 들면 대만 같은 경우가 파운더리 회사 TSMC 하나로 전체 그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2,500만 명 정도의 네, 네. 인구에서 대만이 그 정도로 구축이 돼 있는 것은 예를 들면 파운더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번들로 이렇게 국가가 수요를 파악을 해서 정말 저렴하게 기업들에게 배분을 하고 분배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역할에 대해서 국가 역할에 대해서 퀘스천이죠. 근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네, 그런 네. 일을 할 때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민주당이든 그렇죠. 관계없이 함께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런- 네. 말하는 그 국가의 네. 역할이 바로 그런 그렇죠. 거죠.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이 필요 없을 것 없어요. 같아요. 지금은 이제 건너가야 됩니다. 그 방금 네. 슈페터의 창조적 파괴 말씀을 하셔서 또 우리 네. 이현주 의원께서는 혁신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 슈페터 제가 잘난 척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슈페터가 말하는 혁신은 5가지를 말합니다. 창조적 파괴는 첫 네. 번째가 원자재, 두 번째 네. 조직, 세 번째 과학과 기술, 네 번째 시장, 다섯 번째 상품입니다. 네. 이 5가지의 혁신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경제 이야기만 하지 외교 이야기도 또 교육 이야기도 부동산 이야기도 사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 구슬로 이렇게 꿰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서로가 하나에 네, 다 네, 맞물려 있기 네.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외교도 상당히 중요해진다. 경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지금 네. 같은 이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이제 이게 틀림없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두 후보님들께서 앞으로 이 한미 외교 관계를 통해서 다들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관세의 화살을 피해 나가는 대신에 본질이 뭔가? 관세 말고 진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 조야에서 원하는 관세를 앞세운 뒤에 숨어 있는 진정으로 한국과 일본과 중국이 원하고 있는 게 뭔가? 자, 그러면 미국이 이런 본질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해 놓았는가? 제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제가 먼저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시겠습니까? 미국의 관세의 본질은 사실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된 그 바탕을 보면 그 화이트 푸어들의 표심에 의해서 대통령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화이트 푸어의 표심이 어떻게 나왔냐면 네. 미국 전역을 두고 봤을 때 이 실리콘밸리라든지 보스턴이라든지 이런 해안에 아주 잘 사는 도시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네. 그게 사실 어떻게 잘 살게 됐느냐? 사실은 이민자들의 어떤 그 절박함에 의해서 이 잘 살게 되는 도시가 해안 쪽으로 있단 말이죠. 근데 보니까 워싱턴이라든지 일리노이드라든지 이 중앙에 중부에 있는 네. 이 여기에 사는 본토 화이트 푸어들이 그들은 전 세계의 보안관 역할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네.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가서 돕고 파병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정말 미국을 정말 위대한 어떤 국가로 만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우리는 지나고 보니까 너무 가난해. 그리고 우리는 너무 살기가 팍팍해졌어. 힘들어. 우리가 본토의 주인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네. 지금 그 엔비디아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의 대표들이 다 뭐 인도라든지 대만이라든지 이런 데서 들어와 가지고 엄청난 부를 구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본토에 있는 화이트 푸어들이 들고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트럼프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소득세라든지 이 개인의 어떤 소생을 제일 첫 번째의 정책으로 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미국이 어렵거든요.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관세예요. 관세를 붙여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원을 가지고 이들을 우선은 정책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네. 이게 이제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한마디로 지금이 정말 중요한 좋은 계기라는 게 뭐냐면 미국이 관세 정책에 있어서 뭐 화이트 푸어들에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중국의 견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근데 중국의 견제를 왜 하겠어요?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신흥 산업이라고 하는 신흥 기술로 유발되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 중국이 가져가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강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중국 제재인데 그 중국 제재에서 가장 필요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네. 네, 어떤 나라를 봐도 대한민국보다 더 유용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모빌리티, 로봇, 뭐 바이오 이런 그 첨단 산업에서 그 기술력이 네. 어떤 나라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미국과 동맹을 해서 그 세계를 주도하는 시장을 만들어내고 중국이 넘볼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경제, 외교, 안보, 국방 이게 그냥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아까 암참 행사에 가서 우리 후보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한미 동맹은 그냥 동맹이 아니라 그 두 나라의 결합이 결국은 세계 질서다 이거죠. 그래서 중국 이제 어제 우리 이재명 후보님은 중국도 함부로 할 수 없다. 물론 맞죠.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미국이 정말 필요로 한 국가다라는 인식만 확실하면 그 동맹으로 인해서 중국이든 일본이든 이런 나라들이 두렵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 왜? 우리는 지정학적으로도 또 기술적, 기정학적으로도 네. 굉장히 취약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이 가장 큰 안보이고 기술이고 안보이고 경제고 네. 국방이고 외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은주 의원. 네. 그게 이제 트럼프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한 전략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보면 사실은 이념적인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실리를 중시하는 타입이죠. 그래서 뜻밖에도 보면 러시아에 대해서는 관세 전혀 얘기하지 않고 있고 저희가 네.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측면이긴 하지만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가 하면 또 북한에 대해서도 뭐 러시아를 통하는 건지 여러 가지 의혹이 좀 의심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북한하고의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좀 러브콜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 북한 개발에 좀 관심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트럼프 정부 내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 일단 뭐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 일단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그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돈을 너무 많이 이제 보상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한테 그게 이제 좀 심각한 재정 적자로 기결이 됐고 지금 상태는 웬만한 사실 이게 기축통화국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인데 네. 국내에 있는 미국 국내의 어떤 세금을 통해서 증세를 통해서 이걸 해결할 수는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다른 나라에다가 이걸 전가하는 그런 걸 쓰고 있다. 그래서 관세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이제 관세가 너무 많이 과도하게 높아지다 보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이것은 거꾸로 이 원래 의도한 건 아니지만 미국 국민들의 삶을 더 팍팍하게 만드는 거라서 굉장한 어떤 저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바람에 최근에는 조금 이 수위가 낮아진 것 같아요. 중국하고도 타결이 어느 정도 된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도 이제 처음에 걱정했던 것보다는 사실 지금은 오히려 역으로 우리가 지금 조기 대선 때문에 협상이 좀 늦어졌는데 이게 이제 어쨌거나 다행스럽게도 협상이 늦어지다 보니까 다른 데들이 하는 걸 보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됐고 그래서 처음보다는 좀 좋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쨌든 미국하고 협상을 잘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면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것을 줘야 이게 되는 거죠. 그럼 트럼프 원하는 거 지금 재정 부분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뭐 그다지 크게 엄청난 그 원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다른 데하고 비슷한 우방국으로서의 비슷한 수준은 아마 요구를 할 거고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한국이 최근에 보면 미국에다가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 한국 기업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에 투자를 했을 때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 고용을 하죠. 그다음에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국의 기업들과 경제인들이 거기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기타 등등 해서 그들의 어떤 세수에 우리가 기여를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산출을 해서 우리는 그것을 어쨌든 얘기를 해야 된다. 미국에다가 우리 이만큼 당신네들 세수에 기여하고 있다 이미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쪽이 관심사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 북한의 개발 문제에 대한 뭐 우리 나름대로 보관 뭐 이런 걸 또 제시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약간은 정치적인 얘기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렇게 띄워주는 거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쇼맨십도 있고 그래서 노벨 평화상 얘기도 이미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좀 민민할 수 있는 것들을 제시해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지금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하셨지만 한국이 미국이 가장 이제 견제하고자 하는 중국하고의 관계에서 한국이 중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G2의 위치에 있는 산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배터리. 그 다음에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아직 조금 뒤처져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한국이 그런 면에서 큰 보탬이 되고 있고 한국과 대만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그 조선입니다. 조선도 중국이 일단 1등이고 그다음 우리가 2등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1위고 우리가 2위인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 한국이 그러면 미국이 중국하고의 어떤 거래를 전략적으로 공급망을 차단을 했을 때 그 역할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하고 윈윈해야 된다라는 전략을 제시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네. 조선 같은 경우에는 동맹 그 해군 협정 같은 것을 맺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저희가 해군 협정을 어떻게 제시를 하고 논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에너지에도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 트럼프 대통령의 후원자들이 그 남부 텍사스 인근에 또는 이제 오클라호마라든지 이런데 아마 그 에너지 관련된 그러니까 아마 가스나 이제 그 큰 그 석유업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관심이 많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중동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죠. 가스도요. 그런데 이제 중동은 이렇게 그 우리가 오는 물류 과정, 해운 물류 과정에서도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사실은 거기서 그 제시하고 있는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 알래스카의 LNG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리상으로 보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유리한 네. 거죠. 다만 이제 여기서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섣불리 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관심을 표시하면서 네. 협상의 도구로 써야 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아까 그 예, 컨틴전시 예. 플랜이라고 이제 하셔서 이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게 이제 그 플랜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모든 걸 다 대응할 수 없으니 단기적으로 대응할 것, 그다음 중기적으로 대응할 것, 그다음 장기적으로 대응할 일들을 좀 구분해서 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은 그 많은 기업들이 제 주변에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관세 때문에 거의 파산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중소기업 쪽에 소기업은 더더욱 그렇고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생산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회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걸 좀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기적 어떤 그 대응은 구조적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수출 품목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그동안 우리 그 밸류 체인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게 관세에 좀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봐야 되고 결국은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결국은 다자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뭐 WTO라든지 그다음에 뭐 APEC이라든지 IPEF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기구를 통해서 다자 대응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디지털 무역이라든지 정말 그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다 우리가 컨틴전시 플랜으로 다 준비를 해서 단기, 중기, 장기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두 분께서 경제 관련된 대선 후보 토론을 하실 때 좀 더 그런 방금 두 분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가지고
실리적이고 실용적인 말씀을 주셨으면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저는 상당히 남았었습니다. 근데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미 다 안을 실무 쪽에서는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너무 예. 자세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후보께서 그 유세한다고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이슈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상세한 것까지 다 디테일한 네, 것까지. 알려드릴 수 일단 또 뭐 물론 보고서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맞아요. 다 아직까지는 가장 중요한 게 그거더라고요. 이런 관세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만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올지 몰라요. 또 보조금을 그렇죠. 준다 그랬다가 안 예. 주고 뭐 대중국이 아니라 정말 전 세계 국가들이 벌벌 떨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우리가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위에 있는 어떤 기술이 있으면 되거든요. 미국으로 하여금 정말 꼼짝 못하게 하는 기술이 우리가 가지고 그렇죠. 있으면 그 글로벌 밸류 체인 GVC에서 밸류의 크기를 키워버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고 좋은 방법이기도 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기도 한데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지금까지는 백조 기업이었던 반도체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후보들이 반도체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반도체는 워낙 그 스펙트럼의 기술 스펙트럼이 넓고 깊이가 깊고 이렇게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비전공자가 얘기하기가 반도체는 굉장히 우스워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트럼프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결국은 반도체의 어떤 패권을 쥐고자 하는 게 가장 야욕이 큽니다. 그래서 제조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미국에다 지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AI나 말씀드렸던 데이터, 뭐 모빌리티, 2차 전지, 배터리, 바이오, 의료, 그다음에 커머스, 뱅킹 이런 구조, 이런 산업의 전체가 다 실리콘 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를 우리가 패권을 쥐지 못하면 결국은 중국에 가까이 있는 대만과 중국이 어떻게 뭐 자국으로 편입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에 이제 겁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거를 넘어서려면 결국 우리가 잘하는 반도체 기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나노 기술이 확장할 수 있는 영역 그런 기술을 확실하게 올려서 좋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기술로 만들면 돼요. 뭐 네. 반도체도 굉장히 당연히 이제 동의를 하고요. 근데 사실은 또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에너지 사실 뭐, 이제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조선 말씀드렸는데 미국이 지금 군함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필리 조선소도 제가 가봤거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몇십 척을 지을 만한 도크에서 1년에 한 척 짓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한국이 없으면 안 되는 그다음 G2의 입장에서 중국과 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한국밖에 대안이 없는 중국 제외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미국과 중국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나라들 입장에서 보면 이번에 깜짝 놀란 거죠. 미국이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중국도 사실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미국하고의 어떤 동맹 관계는 유지를 하고 미국하고 여전히 많은 이제 이런 무역 거래를 하지만 친미적인 국가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뭔가 우리 나름의 어떤 공급망을 갖다가 개척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예. 최근에 이제 저희는 그 TPP 그러니까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이런 거는 지금 우리나라 지금 가입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데는 이제 우리가 가입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일본하고도 사실 그 산업구조가 되게 비슷하거든요, 한국이. 물론 우리가 약간 지금은 우세하지만 그래서 이 일본하고도 입장이 네. 굉장히 비슷한 게 많아서 네. 일본이라든가 다른 이제 우리하고 입장이 비슷한 나라들하고 사실 협력할 수 있는 틀들도 상당히 많이 만들어야 좋습니다. 되죠. 네. 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두 분께서 아마 아실 수도 있고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1987년에 트럼프가 36살 때 9,467달러를 사비를 털어서 뉴욕타임즈에 광고 기사를 냈습니다. 일본이 우리를 속이고 자기 상품을 팔아먹고 있다. 그래서 네. 그 기조가 지금 듣긴 했었습니다. 트럼프 우리한테 하는 네. 얘기하고 비슷한 거. 똑같은 네,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이 우연하게 나온 생각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뭐 그런 분을 또 상대로 해야 되고 당장 10월 말에 또 APEC 정상회담도 경주에서 열리고 하니까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어쨌든 밖의 이야기는 또 밖의 이야기대로 또 안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아까 중소기업하고 자영업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시간을 좀 이렇게 배분을 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 말씀을 여쭤볼까 아니면 재정 적자 문제를 여쭤볼까 이 두 가지가 제가 사실은 고민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주실 때 네. 어느 게 낫겠습니까? 적당히 둘 다. 적당히 둘 다 할까요? 예. 네. 그러면 부동산 문제부터 먼저 네, 한번 여쭤볼게요. 한국은행에서 지난해 사교육 이야기를 부동산 문제와 연결을 지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부동산이라는 것과 양극화라는 문제 네. 이 세 가지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아까 진보 쪽은 소득 분배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그럼 보수는 소득 분배 관심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고 관심이 없지 않죠. 예. 그리고 뉴보수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뉴보수는 사실은 그 정통의 보수의 역할도 하면서 사회적 약자의 어떤 안전망을 확실히 구축하는 그런 세력이 뉴보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부동산과 교육을 뗄 수가 없고 지금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의 어떤 그 사실은 좋은 욕망이죠.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것인가. 예. 그리고 교육 환경이 좋은 데로 아이들을 보내서 그쪽에서 그 정주 환경을 제대로 누리면서 살게 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에서 보시면 뭐 대치동, 네, 목동, 그리고 지방에서 보면 뭐 세종, 뭐 이 정도가 이제 그 부동산과 교육이 함께 엄청난 어떤 그 비용을 지불해야 네. 되는데 저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 당의 후보들이 결국은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그 부모님들의 어떤 방책으로서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를 그냥 서울에만 두지 말고 1캠퍼스, 2캠퍼스가 아니라 그냥 서울대학교 전남, 서울대학교 광주, 서울대학교 뭐 부산, 서울대학교 이렇게 한 10군데를 만들자. 덧뿌리자. 광역별로 이렇게 뭐 적어도 5군데를 만들어서 단계식으로. 네,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역에서도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글로벌 인재가 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건데 사실상 지금 제가 이제 진천에서 국가인재원장도 해왔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가 국가기관, 공공기관 12개가 내려가 있어요. 세종에는 또 정부 부처가 12개가 내려가 있고 그런데도 거기에 정주 여건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또 교통 첫 번째, 그리고 아이들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기관, 그다음에 의료가 안 돼 있죠. 그다음에 이제 주거도 마찬가지. 그리고 뭐 문화예술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네. 게 같이 움직여야지 이게 광역으로라도. 그래서 우리 김문수 후보님도 이제 1극 수도권 체제를 다극화해서 적어도 똑같아요. 비슷해요. 그 공약에 대해서는 네. 적어도 광역별 어떤 그 다극 체제를 만들어서 정주 요건이 제대로 들어서는 네. 그런 도시들을 만들자라는 계획으로 네. 이렇게 할 건데 사실 우리 그 김문수 후보가 일을 정말 잘했다라고 제가 파팜인데요. 파팜이 파면 파고 파도 미담만 나오는. 근데 보니까 일을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8년의 어떤 경기도 도지사를 하면서 보세요. 평택 그 삼성전자 유치했죠. 그리고 판교 테크노밸리 했죠. GTX 나왔죠. 그다음에 파주에 그 LG 디스플레이 했죠. 그러니까 광교 신도시 했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워낙 빠른 시간에 잘 하시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되시면 이런 문제들은 가장 빨리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왜 당시에 다른 지자체장들이 이 김문수 후보님 보고 경기도로 다 모든 걸 다 쏠리게 만들 거냐 그렇게 해서 불만이 엄청 많으셨다는데 사실 이제 경기도 수도권을 확장시켜서 전국으로 그때 하셨던 그 역량을 가지고 또 국회도 경험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셔야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 네. 분명하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현준. 네, 일단은 우리 국민들의 자산 중에서 한국의 문제가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한 70-80% 정도 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부동산의 가격에 따라서 경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을 면할 수가 없죠. 그러다 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거의 민감하게 그래서 집값이 올라가도 문제지만 그래서 또 내려가도 문제가 돼서 자꾸 인위적으로 부양하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자본시장을 대체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본시장하고 디지털 자산시장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활성화하면서 규제를 좀 완화하는 방향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큰 방향으로는 대체 투자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생각을 후보가 갖고 계시고 이제 조금 짧게 이제 단기적으로 보자면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에는 시장의 어떤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몰리는 수요를 억제하려고 했는데 실은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것이 풍선 효과처럼 되기도 하고 공급은 늘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부작용이 일어나서 주택값이 급등하는 원인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조금 성찰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시장에 너무 개입을 하기보다는 이 자칫 잘못한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되 이제 공급을 뭐 신규 주택을 계속 짓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또 지방에다 많이 지어봤자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이제 경기도라든가 서울 같은 경우, 서울의 노후 도심 이런 데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용적률 상향, 부담금 완화 이런 것도 어느 정도 하고 그러면서도 공공성을 같이 이렇게 좀 도모하는 걸로 국가나 지자체가 이렇게 관리를 철저히 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또 이제 수원이라든가 용인, 안산, 인천 이런 데는 또 노후 계획 도시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데는 재건축에 대해서 또 활성화시키고 또 한편으로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이 인프라가 이미 너무나 노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도로도 그렇고요. 이런 데 투자를 좀 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사실은 이건 이제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아까 저희가 슈페터 초기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런 이제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건설 경기가 굉장히 침체돼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현실적으로 한국의 경제는 어쨌든 그동안에 아까 80%가 주택이라고 한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떤 산업 또는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소비 행태들이 건설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식으로 그렇게 현실적으로 존재한단 말이에요, 산업 구조가. 그래서 이 건설 산업을 주택 산업에다가 집중시키면 부작용이 강해지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아까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 뭐 이게 케인지안의 모델일 수도 있는데요. 그 이제 큰 어떤 인프라 그 이제 SOC는 그동안에는 우리 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는 인프라 투자를 조금 터부시한 경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SOC 투자를. 근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경기가 나쁠 때는 어떤 예를 들면 가덕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대규모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그 예를 들어서 뭐 SRT라든가 이런 데 지금 복복선화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게 굉장히 오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가가 투자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 인프라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국가가 굉장히 나서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건설 경기도 조금 부양할 필요는 있다. 다만 이제 주택에 대해서는 조심하더라도 이런 부분에는 이제는 좀 국가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민감할 수도 있고 또 중요한 방금 지금 주신 모든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재정을 본격적으로 풀어서 국가의 인프라, 미래 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부동산이나 기타 양극화 문제에 대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100조 또 국민의힘은 70조 그랬는데 이거는 그냥 체제의 어떤 수치이고 뭐 때에 따라서는 200조, 300조도 풀 수 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 또 그 세수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잖아요. 미래 세대에게 빚이 아니냐. 근데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만 돌아간다면 이 빚은 그렇죠. 10년 안에 충분히 네. 보충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도박을 할 것인지 도박을 한다면 이 도박인지 아니면 도전인지 두 후보들께서 또 우리 두 공동선대위원장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먼저 얘기하셔도 제가 할까요? 네. 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 이재명 후보의 어떤 민주당의 정책들을 보면 이제 인식 자체가 저는 나쁘게는 보지 않습니다만 좀 그 많은 분배 정책 또 소주성도 그랬고 문재인 정권에서의 문재인 정권 때 얘기죠. 그러니까 문재인 네. 정권 때의 어떤 그런 정책들을 좀 보완해 나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여전히 이제 그 당의 어떤 정체성과 노선을 보면 그쪽으로 갈 필요성을 또 더 크게 느끼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생각을 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저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결국 보세요.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면 결국은 어떤 산업이 필요한 산업이 되고 대세 기술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측을 하고 그걸 기획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로드맵을 잡고 지금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제 외국인 투자도 우리가 유치를 해야 되는 거고, 투자를 해서 결국은 첨단 산업의 제조 클러스터만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좀 덜 경감시켜주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각 권역별로 이 첨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그 첨단산업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 그 윤석열 정권에서도 사실은 12개의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지정을 하고. 그런데 재원이 없어요. 이게 예를 들면 이 가까운 용인 그 원삼이나 남사에 파운드리 반도체가 진짜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클러스터를 만드는데 개통 하나도 못 깔아준단 말입니다. 이제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결국은 이 첨단산업 클러스터 이 조성만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존엄의 일자리, 청년들에게 정말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가장 잘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지금 저는 투자 유치에 나서야 된다고 봐요. 투자 유치. 네. 또 삼성도 여력이 있으면 지금은 국가가 그 한전 비만해도 200조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어떤 그 전력 개통을 깔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수도권 제약도 많고 이런 상황에서 그때 12개의 클러스터를 만들고자 했던 그 계획을 다시 한번 리바이즈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게 이것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투자를 해내야 된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네. 저희는 국민의힘과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뭐냐면 세원의 베이스를 튼튼하게 하자예요. 그래서 법인세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감면을 해주지만 실제로 제가 그 반도체 특별법에서 통과시켰던 조세특례 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인데, 조세특례 제한법도 투자 시에 세액 감면을 해주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재원 베이스를 탄탄하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가자라는 말씀이고, 그래서 거기서 어떤 그 클러스터가 잘 돌아가고 어떤 기업들이 활성화가 되면 결국 거기서 일자리, 거기서 세원의 어떤 베이스가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지금은 이렇게 나눠주기 이렇게 분배 정책도 좋지만 실제로 젊은이들에게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민주당과 또 국민의힘, 민주당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다행스럽게 이재명 후보께서 자꾸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시고 기업이고 성장이고 말씀을 하시니 걱정은 좀 덜 됩니다만,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강한 국가를 만드는 게 저희의 그 보수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강한 국가는 결국은 기업하기 좋은 국가가 되고 그 기술력으로 세계 무대에서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 강국이에요. 그러니까 네. 국민이 잘 사는 강한 나라, 대내적으로는. 그리고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과학기술 패권국가, 그 두 가지로 우리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민 강국, 과학기술 패권국가 두 개입니다. 네. 예. 부민 강국의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죠. 과학기술 네, 산업의 맞습니다. 네. 첨단화 중요하죠. 이현주 의원님. 네, 아까 용인 말씀하시니까 그 반도체 지역구시죠? 클러스터, 네, 제 지역구 바로 옆 제 지역구인데 지역구입니다, 하여간 네. 그 크게 보면 그 생활권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건전 재정의 도구마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리고 건전 재정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항상 건전 재정에만 집착을 하면 그럼 비상시에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돈이 돌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데 누군가는 돈을 써줘야 이게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간에서 개인이라든가 가게나 혹은 기업 같은 경우, 가게는 돈이 없어서 못 쓰는 거고, 기업 같은 경우는 돈이 있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을 기업이 할 때는 이것이 과연 이게 투자를 했을 때 이 회수 가능한지, 투자의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다 보고 이제 보수적으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시작을 누군가가 딱 끊어줘야 그것이 마중물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을 믿고 기업들도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니 그 호텔 경제하고 좀 다른 얘기죠. 이거는 이제 이게 슈페터의 혁신 경제예요. 그래서 산업, 특히 제가 볼 때 이 첨단 산업에서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용수, 전력,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래 다만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수조 원, 수십조 원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다 국가가 책임지고 그냥 해주면 나중에 잘 되고 나서 기업이 그럼 뭐 어떻게 되냐 했을 때 국민들이 이 결국 혈세를 쓰는 거다 보니까 이걸 그냥 공짜로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또 반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일종의 국가 전략 펀드라든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중물로서 국가가 펀드를 일종의 전략적 투자자로서 국가가 거기에 그걸 투자를 하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회수 기간은 굉장히 길겠지만 결국에는 그 부분 회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이 돈을 벌면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투자 방식에 이것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거기 참여하는 이익을 같이 보는 사람들이 같이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 수가 있고요. 경제라는 게 결국에는 기업이나 그 가게가 돈을 쓰지 않을 때는 지출하지 않을 때는 이럴 땐 정부가 또 먼저 써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먼저 그러다가 또 경제 좋아지면 그때는 이제 오히려 가게가 많이 쓰고 소비를 하고 기업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국민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 거냐 하는데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아까 이 부분에서 국가의 역할은 기업에 대한 역할은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알고 있지만 왜 국가의 역할을 얘기하느냐 지금 대선이니까 그죠? 그래서 대통령 되면 국가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유도하겠다. 그래서 저희의 기본적인 거는 지금까지 국가가 그냥 무조건 지원하고 그다음 무조건 따라와라 또는 아니면 아예 소극적으로 뒷짐지고 있었는데 국가도 전략적 투자자로서 같이 함께 어떤 여기에 그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세원 베이스 말씀하실 때 투자 시 세액 감면 문제, 이거 선세액 공제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도 몇 명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 배터리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이런 굉장히 지속적 그러니까 투자를 엄청난 대규모 투자를 해서 이익을 많이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익을 많이 보면 그걸 가지고 다시 세금을 내고 자기들 갖고 가야 되지만 이런 반도체나 배터리나 이런 첨단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끊임없이 재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재투자를 하니까 이익이 남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익이 남았을 때 법인세를 갖다 세액 공제를 해준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세액 공제를 선세액 공제를 해주자라는 주장들이 이제 나왔고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미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재정에 대한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세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네. 저희도 재정 건전성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네. 검토하니까 만약에 가능하게 되면 그때는 국회에서 합의해서 하면 될 것 근데 이제 같습니다. 저는 이현주 의원님 말씀 들으면 너무 안심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 21대 그런 얘기 때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21대 때 정말 제가 힘들었던 게 이 반도체 특별법 패키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말 이현주 의원님 같은 분만 있으면 네. 법안 통과에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조세특례 제한법 두 개가 이제 패키지법이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그랬겠죠. 아까 얘기했던 용수와 어떤 전력의 문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국가가 이건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당장 그 지금 용인의 남사, 원삼 이게 이제 그 클러스터 앞까지는 개통을 깔아줘야 돼요, 전력을. 그게 법입니다. 근데 이제 국가가 재정이 없다라고 해서 그게 이게 그때 계획 당시에 자체가 예전에 계획 자체가 이렇게 뒤로 미뤄졌는데 그 지금 새로 사실은 이제 논의되는 반도체 특별법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용수나 전력 이런 부분은 어쨌든 뭐 산업 기반 전력 기금으로 하든 뭘로 하든 국가가 이것을 주도해서 해결을 하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 당이 이제 민주당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이제는 이제 규제 완화나 기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동의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중국의 이렇게 급격한 추격 내지 추월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와서. 딥시크 아니 뭐 네, 이제 이제 저는 와서. 솔직히 네, 그 전에도 제가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대기업 이거는 특혜법이다. 아니 그렇게 이런 말씀 정말 많이 얘기 하셔요. 별로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래서 이제 사실은 특혜를 주는 차원에서 지원을 그냥 현금으로 다 준다든지 이런 식의 지원은 한계가 있어요. 보관을 그렇기 해야죠. 때문에 전략적 투자 펀드 이런 식으로 뭔가 대규모 투자를 유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네. 거고 여기서 이제 다만 이제 제가 볼 때 거의 대부분 공감하시는데 우리 당이 조금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동 규제죠. 노동, 왜냐하면 네. 노동 규제는 규제를 완화할 필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것을 지나치게 다 완화했을 때 이것이 혹시 악용돼서 노동자들의 어떤 권익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걱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한 어떤 토론과 저는 여러 설득 또 그리고 상호 간의 이해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적 합의보다도 그 정당 안에서의 정체성 충돌이 온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네. 52시간 이 문제도 우리 당이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중도 보수 정당이 되다 네. 보니까 그 지금 우리 당이 뭐 중도 진보에서 중도 보수까지 공존을 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두 분이 매우 바쁘신 분들이라서 네. 더 네. 모시고 말씀 듣고 싶은데 네. 다음 기회에 제가 또 한 번 더 요청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우리 연주 의원님께서 또 우리 양양자 전 의원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이나 한국전력이나 또는 SMR이나 새로운 공공재를 만들면 기생충이 엄청나게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맞습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청렴해야 됩니다. 예, 비리가 없어야 되고. 그래서 다시는 대통령께서 기업인들을 위한답시고 떡볶이 순대 사주지 마시고 네. 정말 제대로 된 재정 정책에 필요한 부분, 상속세, 양도세, 그리고 선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타 등등 이런 이야기를 들고 많은 기업인들을 만나시고 상공인들을 만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건 제 개인적인 바람이니까 두 분께서 나중에 한번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생충약은 꼭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자기 정부에서는. 여러분 요즘 그 미션 임파서블 영화 보시죠? 거기에 보시면 임파서블의 I와 M자 사이에 아포스트로피만 찍으면 I am possible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불가능한 그런 여러 가지 도전 과제가 있다고 하지만 누가 하나 아포스트로피를 제대로 찍느냐에 따라서 가능한 국가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결국은 공약수입니다. 나라가 강해야 되고 국민이 행복해야 되고 그러려면 성장을 계속해야 된다. 그 말씀은 뭐 두 분께서 이견을 다실 수 없을 것 같아서 어느 지도자가 인격적으로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그거는 나중에 뭐 해보면 되겠죠 뭐. 누가 떡볶이 더 이상 부르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두 분께 다시 한번 바쁜 시간에 오셔서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각 후보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